자, 조선 27명 왕 중에 군자가 붙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적에 연산군이 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광해군이 있습니다. 쫓겨난 왕 뒤에 군이 붙고 이들은 이제 실록이 아니고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렇게 쓰여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요. 연산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될 사람이었고요. 폭군이었고요. 광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땐 조선 27명 왕 중에서 불쌍한 정도로 따지면은 개인사로 봤을 때는 거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태어남부터 왕이 되는 과정까지, 왕이 된 이후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많이 폄하되고 왜곡된 사람이죠. 저한테 폄하되고 왜곡된 역사적 인물 둘 골라라 그러면 저는 의자왕하고 광해를 들겠습니다. 모두 다 승자의 기록에 의해서 실제 업적이 아무래도 좀 낮춰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면만 부각된 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당시에는 군으로서 쫓겨나고 폄하됐지만 21세기에 재조명되고 있는 광해군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선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유명한 별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조선 왕들 중에 최초의 서자 출신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국가잖아요. 유교국가는요, 상속이건 아니면 왕위 세습이건 적장자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장자가 뭡니까? 적자, 정실부인의 자식이어야 하고 장자, 첫째 아들, 큰 아들이어야만이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왕위도 그대로 세습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왕위 세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서자 1호가 바로 선조가 됩니다. 이것이 선조한테 어떤 최고의 콤플렉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임진왜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을 세운 이순신이랄지 유성룡 같은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굽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파직시키고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하잖아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의심에,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성격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런 컴플렉스가 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전하고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 사이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하니 첫째가 임해군이고 둘째가 바로 광해군이 되는데, 임해군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좀 방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세자짜리 아예 그냥 일찌감치 포기된 거고,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인 광해가 여러 대신들이랄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점찍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동별곡 3위인곡으로 유명한 송강정철 아시죠? 송강정철이 보다 못해가지고 당시 이제 건저상소를 올립니다. 건저상소라는 건 세자책봉 상소거든요. 이제 그만하시고 광해한테 세자 주세요. 이거 했다가 완전히 선조가 진노를 해가지고 서인들의 근간이 흔들리고 동인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여기는 건저상소 문제일 만큼 절대 세자짜리를 안 줬어요. 그러다 그 광해군이 어떻게 세자를 받았느냐? 과정도 정말 마음 아프고 추해요.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대신들이 극구 말렸어요. 전하 가면 안 됩니다. 이 수도를 버리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선조가 죽어도 난 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채비를 하고 백성들이 막는데 그 사이를 뚫고 세상에 평양을 지나서, 저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저기는 평양을 지나서 의주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럼 저기는 의주로 왜 왕이 파천을 했습니까? 그렇죠. 명나라로 여차하면 망명하려고 저기서 뜸들이고 있어요. 그때 명나라가 별로 선조 오는 거 반갑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18살이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미성년자죠, 광해한테 너는 젊지 않니? 아버지는 좀 힘도 없고 늙었으니까 왕실을 나누자. 이걸 분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세자책봉을 해버려요. 자기 대신 나가 싸우라고. 그래서 선조는 의주에서 명나라로 도망갈 채비하고 광해군이 의병을 이끌는 세자의 자격으로 이제 임진왜란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큰 활약을 해요. 광해군은 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정말 용감하고 올곧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순신 죽고
그리고 영의정이었던 유성룡 전쟁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파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선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이순신이나 유성룡이랄지 이런 아니면 의병장들의 공을 의도적으로 폄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명나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신하들의 공이 높으면 자기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명나라의 힘이고 우리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중화 사상, 우리는 작은 중국이니 저기는 중국을 모셔야 된다. 이런 사상을 막 일부러 전파를 시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 대보단, 만동묘 이런 거면 안 됩니다. 대보단이라는 건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중국 신종의 어떤 재단이고요. 그리고 뭐 만동묘는 신종의 묘가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전설적으로 섬기는 관우묘까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근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선조가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중전이 죽고 55세에 새로운 정실부인 중전을 맞이하는데 19세 소녀를 참 주책이세요. 그래서 19세 소녀를 맞이하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임목왕후가 됩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19세 소녀를 부인으로 맞이했으니 아이고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다가 그 새끼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9세 소녀가 훗날 낳은 자식이 영창대군이 됩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선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광해한테 준 세자를 다시 뺏은 다음에 정실부인의 자식인 귀여운 우리 이쁜 영창대군한테 줘야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뭐가 있냐면 하루는 선조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들을 불러다 보여줍니다. 늙은 대나무를 하나를 그려요. 그 옆에는 쭉 뻗은 대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막 이제 싹이 터오르는 그 대나무, 어린 대나무를 죽순이라고 그러죠. 요거 세 개를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인데 어떻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항복 같은 경우는 참 눈치도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그림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눈치 빠른 다른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전하, 차마 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해석을 해봅시다. 늙은 대나무는 누굽니까? 그렇죠. 선조를 의미하는 거고 옆에 쭉 뻗은 대나무는 광해, 옆에 갓 태어난 죽순은 어린 영창대군을 의미하는 거죠. 그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의 머리 조아려야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세자 뺏으려고 그러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선조가 몸이 아파하고 누워있는데 광해가 아버님, 아바마마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찾아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세자 준 거 그거 임시직이니까 또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입니까? 이거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광해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아니 임진왜란 때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세자인데 정말 불쌍한 게 광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광해가 이제 왕이 된 거고요. 일단 왕이 죽으면 최고의 어른은 누구냐면 임목왕후였지만 당시 임목왕후는 나이가 어렸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광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내가 정실부인 중전이고 내 아들 영창대군 이럴 수가 없었잖아요. 영창이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임목왕후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광해를 다음 왕으로 올린 거죠. 광해군이 왕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이 이제 북인이었는데 왜 집권 세력이었냐? 당시 임진왜란 때 광해군과 함께 그 의병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북인들이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전우들이죠, 그래서 이제 북인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북인도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어요. 근데 대북은 광해군을 모시고 있었고 소북은 어린 영창대군, 8살밖에 안 됐거든요. 영창대군 주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럼 대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하, 저거 가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전하는 늙어가고 저기는 영창은 점점 성인이 돼갑니다. 불행의 쌍은 잘해줘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그 사람들한테 소위 말 설득을 당했는지 본인 생각이었는지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갖다가 그냥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증사를 시킵니다. 유배를 보내가지고 8살짜리 꼬마를 갖다 집에다 감아놓고 불가마에 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엄마인 임목대비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또 임목대비 아버지까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목대비한테는 완전 적이죠. 그래서 임목대비가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그러고도 내 아버지 죽이고 내 아들 죽이고 이놈아 같이 죽자 이런 심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이 여자 뭐야 그러면서 나이도 어린 게 이러면서 덕수궁에다 잡아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나중에 광해가 인조반정으로 쫓겨날 때 그 명분이 되었던 패모살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광해가 불쌍한 게 그 왕이 되고 나서 명나라도 광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기 때문인데요. 장남이었던 임해군을 옹호하는 명나라는 광해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정말 안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집안 문제, 또 밖으로는 또 중국의 어떤 불인정 이런 걸로 정말 소가리를 많이 했을 것이 우리의 광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광해 탄생과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패모살제가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